2007년 가을, 전라남도 보성의 한 조용한 어촌 마을. 푸른 바다와 녹차밭이 맞닿은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두 쌍의 젊은 생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3, 21, 24, 23. 이제 막 새3을 향해 발을 내딛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한 사고로 결론 지으려 했고, 마을 주민들은 사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웃들로부터 과묵하지만 성실한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온 69세의 늙은 어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기록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비밀을 품고 침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녹차 생산지로 가장 잘 알려진 고장이지만, 해안 쪽으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등양만이라 불리는 이 바다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르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오래된 어민들 사이에서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한 번 깊은 물살에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꼬막과 낙지, 쭈꾸미가 뻘 속에서 자라는 조용한 어촌이었고, 이른 새벽이면 낡은 어선들이 하나둘 항구를 떠나고 해질 무렵이면 그물을 가득 실은 배들이 돌아오는 평화로운 풍경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오종근이라는 남자는 그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1938년에 태어난 그는 1.5톤급 소형 어선 한 척을 의지 삼아 홀로 바다에 나가 낙지와 쭈꾸미를 잡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검게 그을린 피부, 구부정한 등 누가 봐도 평생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일해온 어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수가 적고 친구가 없긴 하지만 딱히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장날 시장 한편에서 아내와 함께 쭈꾸미를 팔기도 했고, 항구 근처를 서성이다 관광객들과 잠깐씩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집이 아니라 배 위였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자녀도 있었지만 그는 점점 배 위에서 자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족과의 유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홀로 앉아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 아무도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오후, 전남 광주 지역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21세 남학생 김 씨와 20세 여학생 최 씨가 보성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은 연인이었습니다. 개강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여름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김 씨가 정성껏 준비한 여행이었는데, 그날은 추 씨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보성의 명물인 녹차밭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초록 물결이 출렁이는 차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녹차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등양만 근처에 작은 선착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반짝이는 햇빛이 그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선착장 주변을 걷다가 배를 손질하고 있던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왔냐? 바다 구경 왔느냐? 해질녘 등양만 노을이 참 예쁜데
배 타고 나가보겠냐?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70대 어르신이 그냥 태워준다는데 시골의 인심이라 여기며 두 사람은 낡은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배는 조용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육지가 가까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집들이 보였고 녹차밭의 초록빛도 선명했습니다. 추 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풍경을 담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흘러도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지는 점점 멀어졌고 사방은 바다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노인은 조금만 더 저기 앞에 좋은 곳이 있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서 노인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추 씨에게 손을 뻗어 추행을 하려는 순간 김 씨는 그 손을 막으려 했습니다. 좁은 배 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바닷일로 다져진 노인의 힘은 젊은 대학생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임은 배 위에 있던 사갓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갓대란 어부들이 쓰는 끝에 갈고리가 달린 2미터가량의 단단한 나무 막대입니다. 그것으로 김 씨를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균형을 잃은 김 씨의 몸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필사적으로 배 위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갓대로 그가 배에 매달리지 못하도록 내리쳤습니다. 얼마 후 김 씨의 모습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 씨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추행에 반항하는 여학생 추 씨도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추 씨가 배에 매달리려 하자 사갓대로 손가락을 내리쳤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등양만의 파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노인은 배 위를 꼼꼼히 씻어냈습니다. 피가 묻은 곳을 바닷물로 닦아내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온 것은 오후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를 정박시키고 내렸습니다. 마주친 다른 어부들에게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었습니다. 한편 서울과 광주에서는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9월 1일이 지나도록 김 씨와 추 씨에게서 연락이 없자 양쪽 가족이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이틀 후인 9월 3일 오후 등양만 인근 해상에서 추 씨의 시신이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9월 5일에는 조류를 따라 약 3km 떨어진 해상에서 김 씨의 시신도 떠올랐습니다. 두 구의 시신 모두 바닷물에 며칠간 잠겨있던 탓에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여수해양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양쪽 발목이 부러져 있었지만 높은 곳에서 추락하며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시신에서 사갓대에 의한 공격 흔적을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죽음은 동반 익사 또는 실족사 쪽으로 결론이 기울어졌고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냥 물에 빠질 아이들이 아니라고 누군가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오종근은 다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얼음을 사다 배에 싣고 낙지와 쭈꾸미를 잡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성실한 이웃으로 여겼고 경찰도 그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5일 후 그는 다시 악마의 손을 뻗었습니다. 2007년 9월 25일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귀성길에 오르던 그날 인천에서 온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보성 시내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24세의 조 씨와 23세의 안 씨, 대학 동기 사이인 두 사람은 연휴를 이용해 조용한 바닷가에서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노인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배 타고 바다 구경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추석이라 빌릴 배도 없을 텐데 마침 자신이 오전에 나가는 길에 태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제안은 자연스러웠고 두 여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된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경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조 씨는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배 타러 간다. 완전 신난다. 그것이 랩으로 보낸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배는 등양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 정도 작업장 근처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종근은 두 여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실 안으로 유인한 후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저항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오종근은 이번에도 사갓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성은 온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오종근의 뺨을 깊게 긁어냈고 팔에도 여러 개의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힘의 차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바다로 밀려났습니다. 오종근이 선실문을 열었을 때 안에 갇혀있던 조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였기 때문에 통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19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소음과 불통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종근이 선실 안으로 들어서자 조 씨는 황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 문자를 받은 사람은 배를 타기 직전 조 씨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렸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바닷가 근처에 나와 있던 그녀는 조 씨의 문자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조 씨도 결국 바다로 밀려났습니다. 정오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오종근은 다시 배 위를 씻어내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항구에 배를 댔습니다. 얼굴에 생긴 손톱 자국을 어부일을 하다 그물에 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연휴 마을은 한산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같은 바다에서 젊은 남녀가 익사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젊은 여성 두 명이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배에 갇혔다는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보성항에 정박한 350여 척의 배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추석 연휴 유일하게 출항했다가 귀향한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오종근의 배였습니다. 9월 26일 아침 두 피해자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26일 오전, 안 씨는 28일 새벽에 등양만 해상에서 떠올랐습니다. 부검에서 두 시신 모두 단순 익사가 아님을 시사하는 외상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오종근의 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배를 뒤지던 수사관이 선상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안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머리끈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9월 30일 새벽
오종근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는 막걸리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오종근은 조 씨와 안 씨에 대한 범행 혐의는 서서히 인정해 갔지만 첫 번째 사건, 즉 김 씨와 추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그는 전혀 모른다. 실족사일 것이다. 내가 왜 죄가 있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등양만 일대에서 꼬막을 잡던 한 어부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그물 안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메모리 카드를 복원했습니다. 그 안에는 87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성 녹차밭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해변을 걷는 두 사람, 그리고 선착장에서 낡은 어선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몇 장 배 위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갑판에 앉아 밝게 웃고 있는 주씨,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찍힌 노인의 뒷모습, 구부정한 등 검게 그을린 목덜미. 타임스탬프는 2007년 8월 31일 오후 4시 45분이었습니다. 김 씨와 추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국과수는 배 갑판의 틈새에서 혈흔도 검출해냈습니다. 오종근이 아무리 깨끗이 씻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나무의 결속 깊숙한 곳까지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혈흔은 김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갓대에서도 피해자들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카메라, 혈흔, DNA, 피해자들의 지문,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오종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밀 때마다 오종근의 변명은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배를 태워줬을 뿐이다. 실족했다. 경찰에게 폭행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오종근은 검거 직후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를 태워줬더니 가슴을 만져보고 싶어서 만지려고 했더니 덤벼들어서 바다에 빠졌다. 그게 전부다. 거짓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과 심리 전문가들은 그의 진술 방식과 범행의 구조를 분석하며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오종근은 여성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공격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남성이었습니다. 욕망의 대상이 아닌 반의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범행 장소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두 피해자를 만난 곳은 정식 선착장이었지만 실제로 배에 오른 곳은 인적이 드문 다른 선착장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 불과 25일 동안 그는 냉각기를 거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범행 이후의 행동도 주목받았습니다.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날, 그는 집에 돌아가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에 올라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 검증 당시 그는 자신의 배 위에서 유독 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위치나 방향을 잘못 짚으면 직접 나서서 정정했습니다. 그물이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피해자가 저쪽이 아니라 요쪽이었다. 배 위에서 그는 다시 자신의 영역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종근이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줬더니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해졌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나는 지금 몸도 아프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보다 내가 더 불행하다. 프로파일러는 이 진술 방식이 연쇄 살인범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 즉 책임을 철저히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이코 패턴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종근의 반사회적 성격이 노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됩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내면의 충동이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신체적 노화가 겹치면서 한꺼번에 수면 위로 터져 나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의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유일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젊은이들은 그가 만든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첫날부터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가족들, 취재진,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봐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종근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 방청석 일부에서는 저 나이에 저렇게 늙었는데라는 동정의 눈빛이 흘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순간적인 패닉과 고의 없는 행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범행 후 배를 청소하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바다에 던지고 카메라를 숨겨둔 것, 25일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 그 어느 하나도 우발적 행동이 아님을 증거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 가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스스로 바다에 들어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영을 무서워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딸을 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말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종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70대 노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인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도망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바다에 밀어넣었으며 첫 번째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법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고령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생 바닷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다. 사형 확정 이후 오종근은 서울구치소 사형수 전용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그는 최고령 사형수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보성항은 한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오종근이 살던 집은 비어버렸고 그의 배는 재판이 끝난 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에서 우연히 건져 올린 작은 카메라 한 대, 나무 틈새에 남은 핏자국 몇 방울, 그리고 피해자들이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며 남긴 손톱 자국들. 그가 무시했던 작은 것들이 하나씩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등양만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빛납니다. 갈매기들은 날고, 파도는 일렁이고, 어민들은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물결 어딘가에 4명의 젊은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23세 청년이, 21의 여대생이, 24과 23세 친구들이,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을 펼쳐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범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증거 하나, 목격자 한 명, 우연히 그물에 걸린 카메라 한 대가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 기록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건 기록실 TV는 앞으로도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들을 이곳에 쌓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